엄마가 죽었어요. 보험 승인을 기다리다 말이에요. 미국 시애틀. 한 소녀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가족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의료 시스템은 한 생명을 살리기보다 서류 한 장을 먼저 받고, 딸은 그날 이후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해온 영웅 소방관. 우리 아빠이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는 병원 접수대 앞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저희 부녀는 대화 한마디 없이 지냈고, 그 모든 흐름을 바꿔놓은 건 믿기 힘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따위에서 뭘 배운다는 거냐? 비웃던 아빠의 입에서 단 사흘 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긴 사람이 먼저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단 한 번의 의료 경험이 바꾼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리사 윌리엄스예요. 오늘은 제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끔찍했던 하루가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도 말이에요. 저는 워싱턴주 벨뷰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애틀 근처에 있는 조용한 도시였죠.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길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큰 집들이 푸른 잔디밭과 함께 늘어서 있었고요. 가족들이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진짜로요. 마크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아버지는 거의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알고 있었죠. 마트에서 아버지를 보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들은 아버지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속삭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계셨어요. 강하고 용감했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는 사라 윌리엄스였어요. 메이플힐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계셨죠. 매년 28명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학을 재미있게 만들고 독서를 흥미진진하게 바꿔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학부모들이 어머니 반을 요청하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우리 집 식탁에서 안경을 쓰고 숙제를 채점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현명해 보였어요. 우리는 완벽한 미국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축구도 하고 있었고 성적도 좋았어요. 제일 큰 고민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까 아니면 집 근처에 있을까? 부모님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계획도 세우고 꿈도 함께 꾸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10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에 바뀌었어요. 우리는 스파게티와 미트볼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학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웃고 계셨고요. 저는 숙제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대화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셨죠. 이상해.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뭔가 잘못됐어. 고통이 번개처럼 어머니를 덮쳤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구부리고 계셨어요. 숨이 짧고 빨라지고 있었어요. 집안이 시원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빨리 일어나셔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웅 본능이 즉시 작동하고 있었죠.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고통에 대해 질문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얼굴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가 119에 전화하셨어요. 구급차가 깜빡이는 불빛과 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우리 조용한 동네가 갑자기 소음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웃들이 집에서 나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부끄럽고 무서운 기분이 동시에 들고 있었어요. 응급요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눕히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혈압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구급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우리 차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모든 게 악몽이 되고 있었어요. 응급실이 밝고 차가웠어요. 소독약과 두려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들이 울고 있었고 노인들이 기침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수술복을 입은 여자 직원이 유리창 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하고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책상에 도착했을 때도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보험카드 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 아니고 어디가 아프세요? 도 아니고 안녕하세요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험카드 주세요였어요. 아버지가 플라스틱 카드를 건네셨어요. 그 여자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찌푸렸어요. 환자분이 응급수술을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먼저 허가를 해줘야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엄청 아파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죄송해요. 그게 규정이에요. 승인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어요. 승인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 2에서 3일 정도요. 어머니가 고통으로 울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2에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보험회사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까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시는 동안 주말 내내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3일을 앉아 있었어요. 강했던 아버지가 무력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완벽한 세상이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드디어 월요일 오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감염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정말 신경 써주고 계셨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수요일 아침 6시 23분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이유는 심장 모니터가 그 끔찍한 평평한 소리를 낼 때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아버지와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남남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해내던 영웅이 자신의 아내는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병원에도 화가 났고 보험회사에도 화가 났어요. 포기해버린 아버지에게도 화가 났고 우리를 떠난 어머니에게도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고칠 줄 모르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있었죠. 몇 달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집이 조용하고 슬퍼지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빨래하는 것도 잊고 있었죠. 완벽했던 가족이 부서졌는데 우리 둘 다 어떻게 다시 맞춰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써야 했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찾았어요. 한 문장이 저를 다른 모든 걸 멈추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들이 보험 승인 없이 즉시 치료를 받는다. 다시 읽었어요. 또 다시 읽었어요. 보험 승인 없이 즉시 치료. 어머니가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기다리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유리창 뒤에서 지루해하던 그 여자 직원이 생각났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랐을 수도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병원들이 서류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의료비가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사를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후진국이야. 미국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 없어.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농담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냥 암기를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들이 성공하면 미국 아이디어를 베끼는 거라고 하셨죠.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어?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연구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병원에 대해 읽어보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의 영상을 보고 있었죠. 알아갈수록 더 놀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후진국이라고 부르던 나라가 제 어머니를 죽게 만든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미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어떨까?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면 어떨까? 그들의 아이디어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10대였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몰랐어요.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같은 다른 가족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류가 오가는 동안 죽어가는 다른 어머니들 말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다른 아버지들 말이에요. 완벽한 세상을 잃어버린 다른 아이들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고 너무 바보라서 도울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고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중요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이 생각이 봄 흙 속의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갈 거였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싸움이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녁 식사 때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연구 논문을 출력해서 가져갔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를 비교한 표도 만들었어요. 한국 병원들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렸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고 계셨어요. 너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냥 슬픔이 말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미쳤을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몰래 한국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토플 시험을 준비했어요. 한국어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병원, 의사, 도움 같은 단어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글자들이 작은 그림처럼 보였어요. 아름답지만 불가능해 보였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장학금에 지원했어요.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다는 에세이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과 한국의 아이디어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꿈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떤 밤에는 그 에세이를 쓰면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밤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3월에 비 오는 목요일에 왔어요.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학생 비자 승인. 아버지가 철물점 아르바이트에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보실 수 있도록 부엌 식탁에 편지를 놓아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트럭이 진입로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계단을 밟으시는 부츠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20분 후에 제 방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야기해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조용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사이에 두고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결심을 굳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뭔가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요. 아버지가 또 오랫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비행기로 12시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고 계셨어요.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과 씨름하고 계셨어요. 정말로 이걸 하고 싶다면 막지 않겠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제가 이미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3개월 후, 저는 큰 가방 하나와 배낭을 들고 시애틀 공항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차로 데려다 주셨지만 차 안에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출발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30초 동안 꽉 안아주셨어요. 착륙하면 전화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여행객들 사이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비행기는 제가 들어가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어요. 제자리는 가운데 줄이었어요. 한국인 사업가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14시간 동안 작은 창문으로 구름과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어떡하죠? 제가 그냥 불가능한 꿈을 꾸는 바보 같은 미국 소녀라면요. 서울이 비행기 아래로 빛나는 회로 기판처럼 나타났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가 엄청났어요. 시애틀보다 10배는 컸어요. 벨뷰보다는 20배는 컸죠. 인천공항은 유리와 강철, 그리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미로였어요. 간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한국어 부분은 저에게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 따라 출입국 관리소로 가고 있었어요. 직원이 제 학생 비자를 보고 여권에 쿵 하는 큰 소리로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공식적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가방이 긴 여행의 스티커들을 붙이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고 있었어요. 가방을 잡아서 출구 쪽으로 끌고 가면서 길을 잃은 듯 하면서도 신나고 무서운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한국이 따뜻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9월인데도 공기가 끈적하고 습했어요. 낯선 음식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제가 뭔지 모르는 또 다른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빼고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목소리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음악처럼 저를 둘러쌌어요. 소리들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아름답지만 완전히 낯설었어요. 버스가 공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건물들이 콘크리트 산처럼 솟아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한국 글자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사진에서 본 적 없는 언덕들을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집과 달랐어요. 나무들도 달랐어요. 건축도 달랐어요. 심지어 하늘도 다르게 보였어요. 대학교에서 학생 가이드가 기숙사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정말 작았어요. 벨뷰에 있던 제 화장실보다도 작았어요.
좁은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제 옷을 간신히 넣을 수 있는 옷장이 있었어요. 벽은 하얀 콘크리트였어요. 바닥은 차가운 리놀륨이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제 새로운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주였어요. 매일 길을 잃고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가 엄청나게 크고 복잡했어요. 건물들이 제가 발음할 수 없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억양의 영어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친절했지만 자신들의 생활로 바빴어요. 음식이 이상하고 매웠어요. 배가 계속 아팠어요. 대부분의 음식을 먹기 무서워해서 10파운드가 빠졌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몸이 아플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형편없는 요리가 그리웠어요. 제 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주변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목적의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의과대학 도서관으로 걸어갔어요. 한국 의료 역사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그들의 보험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병원 정책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각조각 미국과 그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환자들은 정말로 응급 상황에서 즉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정말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정말로 서류 작업 대신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어느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국인이었고 아마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였어요.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고 책을 정리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료 정책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이세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본 것에 놀랐어요. 제 이름은 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의대생이에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어요. 현이가 지역보건소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파일 정리나 장비 청소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멋진 일은 아니었지만 한국 의료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다음 토요일에 현이가 저를 보건소로 데려갔어요. 노인들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에 있었어요. 보건소는 작고 붐볐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들여서 들어주고 있었어요.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환자들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험카드를 묻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시애틀은 아침이었어요. 어떻게 지내니, 딸?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피곤하고 외로워 들렸어요.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긴 침묵이 있었어요. 보고 싶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 방에 앉아 지평선까지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가족들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밤중에 누군가 아프면 즉시 도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보험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건강과 파산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도 없이,
서류가 오가는 동안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이것이 단순히 다른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이해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2년이 책장을 넘기듯 지나갔어요. 제 한국어가 매일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림을 가리키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길을 물어보고 대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건소의 어르신들과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웃으시면서 손녀처럼 제 손을 토닥여 주시곤 했어요. 현이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의사들에게 어떻게 정중하게 인사하는지, 아플 때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젓가락을 사용할 때 어떻게 흘리지 않는지, 지하철 안내 방송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한국 의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지역 보건소에서 함께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개인 병원을 갈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어드리는 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약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장비를 청소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현이는 환자들과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들 옆에 앉아서 걱정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아픈 곳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약만큼이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현이가 말했어요. 저녁에 보건소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우리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응급실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차가웠는지, 직원들이 우리를 거의 보지도 않았는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번호처럼 느껴졌는지 말이에요. 미국 병원들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했어요.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언젠가는 아직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큰 꿈을 가진 학생일 뿐이었고 진짜 힘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잠들지 않는 바쁜 거리들을 사랑했어요. 보호막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사랑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채소와 생선을 팔면서 저를 한국어로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재래시장을 사랑했어요. 학생들이 자정까지 공부하고 있는 카페들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돌보는 한국식 방법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보건소에서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5분 대신 30분을 환자와 보내는 의사들,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손자 손녀들 안부를 묻는 간호사들, 고향에서 맛있는 저녁 한 끼보다 적게 나오는 병원비 말이에요. 매주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들어주시긴 했지만 설득되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거 좋네, 딸아, 아버지가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라. 거기서 되는 일이 여기서 안 될 수도 있어. 아버지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들렸어요. 가끔은 술을 드신 것 같기도 했어요. 크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전화가 왔어요. 서울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기숙사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한밤중에 국제전화는 보통 안 좋은 소식을 의미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자꾸 무서워 들렸어요. 리사,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2주 동안 아파. 정말 심하게. 오늘 드디어 병원에 갔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갑자기 완전히 잠이 깼어요.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장 빠른 예약이 8주 후래. 8주 후야, 리사.
그리고 검사만 $2,300야. 8주 후. $2,300. 수술을 위해 3일을 기다렸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보험카드를 달라고 하던 지루한 얼굴의 직원이 생각났어요. 환자를 즉시 치료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통증이 심해지면 응급실로 가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너도 알잖아. 또 기다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 아버지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강하고 영웅 같던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네가 말한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병원들이 사람들을 바로 치료해준다고 했잖아. 계속 바라게 되더라. 문장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낼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로 오시면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여기 병원에서 예약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의사들이 영어를 해요. 치료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CT 찍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 더 긴 침묵이었어요. 리사야, 그냥 한국으로 날아갈 수는 없어. 언어도 못하고 너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어.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의료 시스템도 알고요. 의사인 친구들도 있어요.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처럼 자신과 씨름하고 계셨어요. 한국에 대해 끔찍한 말들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 아버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긴 침묵이었어요. 정말 도와줄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다음 주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아버지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의료원 근처 호텔을 찾았어요. 아버지 증상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서 통역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현이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었어요. 영어를 하는 의사를 예약해 주었어요. 심지어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도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요. 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긴장되고 신나고 무서운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셨어요. 2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열등하다고 치부하고 계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조롱했던 그 나라에서 저를 믿고 돌봄을 받으려고 하고 계셨어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언어 장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아버지가 한국을 싫어하고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을 원망하시면 어떡하죠? 하지만 보험 승인을 기다리면서 상태가 악화되던 병원 침대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전화해서 무서워하시던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보건소에서 즉시 따뜻한 치료를 받던 모든 환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 의료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었어요. 아버지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작은 기숙사 방을 돌아다니며 제 메모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병원 예약 시간, 호텔 주소, 교통편 안내, 응급 전화번호들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너를 믿어, 딸아.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공항에서 만날게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서 이번 여행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로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내일 아버지가 한국 의료를 직접 보시게 될 거였어요. 내일 2년 동안의 배움과 성장이 가장 큰 도전에 저를 준비시켰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내일 모든 것이 다시 바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창문 밖 서울의 밤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먼 고속도로의 자동차들, 심야 지하철의 덜컹거리는 소리, 완전히 잠들지 않는 도시의 조용한 윙윙거림이 들리고 있었어요. 그 넓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가족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밤중에 누군가 아프면 즉시 도움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보험 승인도 필요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도 없이, 건강과 경제적 파탄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도 없이요. 24시간도 안 되어서 아버지가 그 안전함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였어요. 어머니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구하기에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공항 출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아버지가 작아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크고 강한 소방관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걸어오시는 분은 늙고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고통과 걱정으로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정말 어른스러워졌네. 아버지가 제 머리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른 같아. 저도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현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윌리엄스 씨. 리사가 아버님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현이가 불친절하거나 이상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대신 현이는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아버지가 악수하시며 제가 전화로 가르쳐드린 몇 개의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택시 창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구름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들, 한국어 글자로 뒤덮인 간판들, 워싱턴주 벨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크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애틀과 모든 교회를 합친 것보다 커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여기 병원들이 좋다고? 많은 면에서 세계 최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에서 의심이 보였어요. 2년 동안의 제 전화통화가 완전히 설득시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한국 의료를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응급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건물이 새롭고 깨끗하고 밝았어요. 입구 주변에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안에서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정리되어 보였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벽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대신 평화롭게 만드는 부드러운 색깔로 칠해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접수 직원이 영어와 한국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긴 양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어요. 보험카드를 보여줄 필요도 없었어요.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김 선생님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딱 10분 후에 그녀가 말했어요. 10분. 아버지와 제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은 어머니 또래의 여자 의사였어요. 완벽한 영어를 하셨고 현이처럼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증상을 주의 깊게 들으시며 고통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꼼꼼하면서도 부드럽게 진찰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CT를 찍겠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안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오늘 오후. 8주 후가 아니라요. 아버지 입이 벌어졌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김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아프시잖아요. 왜 아픈지 알아내야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CT 촬영은 30분이 걸렸어요. 혈액 검사는 1시간이 걸렸어요. 저녁이 되자 김 선생님이 모든 결과와 완전한 진단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약물과 식단 조절로 치료할 수 있는 염증이었어요.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비싼 시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왔어요. 김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하루 종일의 검사와 치료비 청구서를 건네셨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400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김 선생님을 올려다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CT 촬영만으로도 2,300달러였을 거예요. 그리고 2개월을 기다려야 했을 거고요. 김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2개월이요? 하지만 아프셨잖아요. 미국 보험회사들은 모든 것을 먼저 승인해야 해요. 제가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김 선생님이 슬프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환자들에게 정말 힘들겠네요. 아버지가 여전히 청구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400달러 반복하셨어요. 모든 걸 합쳐서. 나중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진단서와 영수증을 귀한 보물처럼 들고 계셨어요. 다른 환자들이 가족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차분한 효율성으로 복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리사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사과해야겠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어요.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 모든 것에 대해 틀렸었어. 내 편견이 이런 멋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로비를 둘러보시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한국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내 엄마가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즉시 돌봐줬을 거야.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을 거고. 그 말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덮쳤어요. 1000번도 넘게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넌 중요한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난 그걸 바보 같다고 했어. 아버지 슬퍼하고 계셨어요. 저마저 잃을까봐 무서우셨고요. 하지만 넌 문제에서 도망치고 있던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 그날 저녁 현이가 아버지 호텔 근처 한국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현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의 의료를 도와준 젊은 한국인이었어요. 미국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자유시간을 내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이가 웃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리사에게서 의학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가 놀라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 애가 그걸 가르쳐줬다고? 매일 저희 봉사복권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현이가 말했어요. 환자들이 리사를 사랑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저는 지식뿐만 아니라 목적도 찾았어요. 아버지는 서울에 일주일 머무실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고통이 나아지고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호텔 예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 6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당연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왜요?
네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더 보고 싶어. 내 딸을 이렇게 현명한 사람으로 바꾼 이곳을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는 한 주 더 머무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주. 현이와 제가 일하는 봉사복건소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한국 의사들이 가난한 환자들을 부자 환자들과 똑같이 돌보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간호사들이 외로운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셨어요. 의료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셨어요. 의료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야. 어느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보건소를 방문한 후 서울 공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눈처럼 우리 주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오래 머무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무슨 뜻이니? 여기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벨뷰에는 빈집과 추억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조용하셨어요. 옛 생활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외로운 저녁 식사들, 즐기지 않는 일, 우리 가족을 실망시킨 의료 시스템을 말이에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관리나 정리 일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리사야, 미국에서는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부서진 기분이었어. 여기서는 다시 쓸모 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아버지가 워싱턴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해서 사직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우리 집을 내놓으셨어요. 한국어 수업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확실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보다 확실했던 적이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존엄하게 대하는 곳이야.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야. 6개월 후 아버지가 서울로 완전히 이사 오셨어요. 대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고 현이와 저와 함께 연습하셨어요.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며 장비 수리와 환자 이송을 도우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한국 거주 비자를 받으시던 날, 아버지가 현이를 처음 만났던 그 식당에서 축하했어요.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셨어요. 내 똑똑한 딸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딸에게. 내가 갖지 못한 용기를 가진 딸에게. 더 나은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구한 딸에게. 테이블 주변에 앉은 제 한국 가족을 둘러봤어요.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며 실수에 웃고 계신 아버지,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농담을 번역해주는 현이,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에 앉아서 그것들이 하나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침내 이해하게 된 저. 어머니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서울의 도시 불빛 아래에서 잔을 부딪혔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세 사람이 함께 치유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한 가지는 맞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3년 전 미국을 떠났던 그 소녀와는 달랐어요. 그 소녀는 화나고 길을 잃고 부서져 있었어요. 지금의 이 여성은 목적의식이 있고 자신감 있고 온전했어요. 가족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편견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멀리 가는 것이 때로는 집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서 함께 성장하고 변하고 치유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집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항상 첫 번째여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나라이기도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